안녕하세요. 방금까지 정말 유익한 그런 세션들이 계속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은 여러분들이 조금 쉬어가신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오픈 소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술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사실 오픈 소스는 사람이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성장해 왔었던 경험과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 이 기술이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저는 이전에 많은 회사에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SK텔레콤 이런 곳에서의 경험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MVP나 HP의 데이터 사이언스 글로벌 앰버서더와 같은 활동들을 해서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그리고 다양한 버티컬에서 AI와 관련된 많은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N뭐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가짜연구소라고 하는 비영리 AI 커뮤니티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는 좀 개인의 성장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앞선 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지식적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픈소스로서 기여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픈소스를 좀 의미 있게 처음 기여한 게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2019년이더라고요. 심지어 날짜를 제가 보고서 충격을 받았는데 12월 31일이었습니다. 연말에 해가 마지막이 지나가는 날 나는 뭘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되새겨봤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개발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케라스라고 하는 깃허브의 리포에다가 PR을 날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앞서서도 파이토치와 메타의 발표자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케라스의 가치가 되게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케라스는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던 되게 흥미로운 것이었고 지금도 케라스 업데이트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은 파이토치 쓰고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12월 31일에 코드를 수정해서 PR을 날렸는데 연말을 저와 같이 보내준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 PR을 클로즈 시켜버렸어요. 머지를 한 게 아니라 너의 PR은 필요가 없어. 우리의 동작은 잘하고 있고 너가 한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PR은 굳이 유지될 필요가 없어. 바로 논의도 할 필요 없이 닫아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깃허브에 케라스에 이슈가 있었던 거야.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이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데이터 로더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미지 데이터가 특히 많았고 그 데이터를 디렉토리로부터 데이터셋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판다스나 이런 걸로부터 데이터셋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동작하는 게 달랐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다. 하나씩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저에게 지지자가 생겼습니다. 한 명의 지지자가 이건 버그야 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리면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디렉토리부터 데이터셋을 만들었을 때랑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는 클래스 네임을 A랑 B로 표현을 했지만 강아지와 고양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게 다르게 클래스 넘버가 0과 1이 다르게 매칭이 된 겁니다. 즉 데이터셋을 두 가지의 함수를 통해서 가져와서 합쳤을 때 다르게 섞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코딩을 했는데 학습했을 때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로스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랄 겁니다. 내가 학습을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코드나 경험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했고 그거를 수정하려고 왔는데 이 컨트리뷰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가 항복을 하고 유닛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 이때도 개발자였지만 회사에서 유닛 테스트 코드를 짜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코드 개발하면 그냥 커밋하고 그냥 다들 받아주고 해봐야 코드 리뷰 해봐야 너무 뻔한 그런 얘기들 했었죠.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런 얘기들 해줬죠. 근데 이제 유닛 테스트 코드를 짜라고 하니까 보니까 이미 많은 코드들이 짜여져 있었고 내가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 그 유닛 테스트 코드들도 다 통과를 했어야 됐고 내가 이
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유닛 테스트로도 보여줘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경험이 되었던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되게 지저분한 커밋이 이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너무나도 삐약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특히 이제 또 제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타팅 포인트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브랜치 자체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코드 자체가 이미 유닛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수정한 것 때문에 유닛 테스트가 통과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착각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많이 수정했었던 그런 바보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보짓을 하면서도 제가 성장하면서 이 커뮤니티에 기여를 해서 결국에는 2월 19일 정도에 이제 CI/CD를 모두 통과한 그런 코드가 유닛 테스트까지 다 통과한 그런 코드가 이제 제가 업데이트해서 PR을 날리게 됐고요. 리퀘스트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거를 머지되는 순간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시면은 6월이 되어서야 메인 브랜치에 머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코드에 반영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케라스에서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제 코드를 모두 사용하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장 6개월에 걸친, 물론 이제 코드를 수정한 양은 얼마 안 됐어요. 알고리즘 문제 푸는 정도의 그냥 간단한 거였고, 그래서 딕셔너리를 오더드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큰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개인적인 성장을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경험하셨지 않았을까 싶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이 과정들을 실제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폰트가 조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가 조금 이쁘지 않은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술 문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문서 번역을 제가 첫 번째로 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깃허브에다가 코드나 어떤 것들이 머지 되더라도 동작하는데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문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죠. 코드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은 오탈자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수명이라던가 주석 등 실제 동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코드 내에 있는 부분에서 오탈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영어로 쓰잖아요. 근데 영어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함수명이 잘못돼서 영어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주석에도 잘못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버전이 변경되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머지가 되기 쉬운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예제 코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오픈 소스들이 예제 코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함수들이나 기능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제 코드는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작하는 것들이 다른 경우들이 발생하면은 기회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수정해서 머지시키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슈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깃허브에 가시면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시면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로컬 환경에서 그들의 이슈를 재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사실 많이 어려운 게, 저도 경험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게 개발 환경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특히 인공지능 쪽에서는 GPU의 드라이버라던가 쿠다라던가 이런 거 등등에 대한 버전이 다르다 보니까 이 재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막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현할 수 있는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슈를 올린 사람이 나와도 소통해 줄 의향이 있는가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디테일 알려줄래? 라는 댓글을 한번 달아보시고 그 친구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내가 뭘 물어보면은 발전하기가 어렵겠구나, 이 문제가 뭔지 내가 좀 더 딥하게 들어갈 때 좀 어렵겠구나, 시간이 많이 들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레벨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국에 컨트리뷰트 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 기존에는 풀지 못했던 문제를 푸는 것,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아무런 상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깃허브에 가서 어떤 래퍼에 가서 기여를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왜냐면은 메인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로드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메인테이너가 생각했었던 기능들이 있고 생각했던 철학이 있는데 그것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메인테이너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다른 행사나 아니면 화이트 페이퍼나 등등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피처들이 어떤 히스토리를 통해서 추가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래퍼에 보면은 기여한 사람이 매우 소수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풀 리퀘스트를 한 거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발을 잘하더라도 그 이너 서클에 들지 못해서 기여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정말 개방적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들이 그러면은 머지않은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커뮤니케이션과 어느 정도 수준의 바를 가지고 머지시켜 주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히스토리를 파악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기존 코드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기여를 했을 때 어떤 기회들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 경험상 되돌아보면요, 제가 만들었던 이제 뭐 GitHub 리퍼 중에 가장 많은 스타를 받은 거는 어썸 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어썸 QA라고 해. 어썸 리스트는 많은 것들을 이제 모아놓는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한 그런 GitHub 리포가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어썸 리스트도 실제 어썸이라고 하는 제 가운데 있는 것에 보시면은 스타가 41만 개나 받은 GitHub 리포가 있죠. 그 어썸 공식 어썸의 리스트에 등록이 돼야만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허깅 페이스의 디퓨저스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어심 뭐 이런 것들은 드론 같은 거 시뮬레이션 같은 거 아니면 어싱크.io HTTP 같은 거나 파이토치 튜토리얼, 뭐 Vue.js 등등등 정말 모든 분야에서 저는 개발할 때 제가 필요한 것들을 뭐 코드를 래핑하기보다는 수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머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관련된 부분도 있고 웹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백엔드 관련된 것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유행했던 케라스를 기반으로 책을 써서 이후에는 많이 팔리지 않았던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기회들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프로펫이라고 해서 시계열 쪽에서 이제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메타에서 공개한 걸로 많은 이제 스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이 컨트리뷰션 한 사람 중에 이제 탑5 안에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킷이라는 외국의 출판사로부터 출판하지 않겠냐라는 제안도 받은 적도 있었고요. HP의 데이터 사이언스 글로벌 앰버서더라는 활동을 통해서 뭐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곳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였고 장비를 지원받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VP 경험도 했었고 뭐 케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케글이 코로나 직후에 오프라인 대회를 한번 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선은 8개 국가에서의 온라인 예선을 통해서 100여 명의 본선 진출자가 스페인에서 본선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비행기와 호텔 숙박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어마어마한 1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어마어마한 해커톤이었는데 그 케글 대회였는데 그때 당시 100명 중에 유일한 한국인이었다라는 소소한 자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 성장, 개인의 성장의 과정과 그리고 제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앞서서 서론으로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오픈소스는 이런 개인의 성장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공동체와 맞물렸을 때 이 오픈소스가 기술이 그리고 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삐약이 시절에 특정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커뮤니티에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아쉽게도 저는 수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겠다고 생각했고 가짜연구소라고 하는 AI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게더타운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같이 스터디를 진행했고 컨퍼런스 했을 때 한 30명 정도가 온라인에서 모여서 하는 아주 작은 커뮤니티였습니다. 한 5년 전에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을 때 SK텔레콤의 후원을 받아서 SKT의 수펙스홀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이 당시에 200~300명 정도가 와서 정말 뜨거운 열기로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발표하고 있는 안성진님은 가짜연구소 저희 코파운딩 멤버인데 학부를 졸업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바로 입사를 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영리 행사이고 무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워커힐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한 적이 있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그럼 왜 필요할까? 개인이 성장하는 것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함께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내 성장 여정에 증거를 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책을 100권 읽는 사람이야, 1년에 100권 읽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5권이 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권을 정말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면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것들 했어 라고 기여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면접관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정말 네가 한 거야? 라는 것을 기반으로 물어볼 거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 비즈니스적 관계를 갖고서 어떤 다른 곳과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럼 이런 거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파트너가 아니라 그 회사가 직접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증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런 질문들을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권의 책을 읽었고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블로깅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믿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100개의 블로그 글이 이미 있기 때문에 되묻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회사에서 기여하고 개발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꽁꽁 숨겨져 있거든요. 누가 얼만큼 기여했고 누가 얼만큼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에서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공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여정의 증거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개발자 커뮤니티 이런 공동체에서 성장의 여정에 증거를 더하면서 활동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이 약간 이런 사이클인 것 같아요. 호기심이 생기고 이런 프로젝트 좋은데 이런 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생기고 시도를 해보고 그럼 그 시도해본 걸 기반으로 블로깅을 쓴다던가 링크드인에 글을 올린다던가 코드를 커밋한다던가 어떤 공유의 과정이 있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또 새로운 호기심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겠죠. 공동체도 사실 이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공유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파티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큐레이션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피드백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개인과 이런 공동체 성장의 사이클이 맞물려 개인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성장하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함께 그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짜연구소는 비영리 커뮤니티로 다양한 커뮤니티 리더를 양성하기도 하고요. 오픈 아카데미라고 하여서 모든 프로젝트가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이 청강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도 해서 허깅페이스 문서 번역하는 허깅페이스 크루 같은 것들도 저희 가짜연구소에서 이니셔티브로 만들어서 파생된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등등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있고 마법학교라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 아카데미를 이번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오픈 아카데미입니다. 마치 대학의 수업 시간표처럼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있죠. 커저럴 인퍼런스라던가 에이전트 관련된 것들, 강화학습, 아니면 멀티모달, 3D 비전이나 아니면 제슨 관련된 것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짜연구소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고 이 시간표에 맞춰서 해당 온라인 강의실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업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지식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커뮤니티는 깃허브에서는 가짜연구소 레포에는 한 1200개의 깃허브 스타를 받고 있고 저희의 리서치 조직 중에 커저럴 인퍼런스가 945개를 받아서 더하면은 한 2000개 정도의 스타를 받았고요. 저희를 후원해 주신 업체로는 데이터 캠프, 네이버 클라우드, 엔비디아, 허깅페이스, 한국투자증권, 여기 계신 나이파, 구글 등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저희에게 후원을 해준 협력해 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작년에 컨퍼런스를 글로벌 컨퍼런스로 열어서 참가자의 20% 이상이 외국인이었고요. 영어로 진행하는 세션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저희 커뮤니티 멤버는 약 6,00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양성한 커뮤니티 리더가 258명입니다. 저희가 인큐베이트한 프로젝트 수는 지금까지 237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인과추론 팀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깃허브 스타를 450개 이상 받았고 책을 출판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학회를 진행한다던가 워크숍을 연다던가 등등 인과추론이라는 분야를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삼성병원과 같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환자의 데이터 얻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데이터셋을 병원장님의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환자와부터 시작해서 병원장님의 허가까지 받아서 비영리로 연구해서 논문을 게재한 적도 있었고요. 허깅페이스 크루도 저희의 대표적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다양한 컨퍼런스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장을 생각할 때 개인의 성장이 어떤 앙상블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커뮤니티가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선순환의 그림을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짜연구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을 텐데요. 넷플릭스는 한 1인당 한 17,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그 정도의 가치를 소비 혹은 생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가짜연구소 아카데미가 유료 교육 사업이었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2,700여 명이 스터디를 함께 진행했었는데 약 인당 20만 원 금액을 생각하면 5.4억의 환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픈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누구나 청강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K 디지털 트레이닝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다면 약 4,500억 정도의 상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와 인공지능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는 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회들이 있는 가짜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CPU에 기반한 무어의 법칙은 이미 끝난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차트는 이제 로그 스케일의 차트인데요. GPU가 그 성장을 이어서 가고 있죠. 이전에 뭐 너무 과거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램이 너무 작던 시기에는 메모리에 얼마나 작게 효율적으로 올려서 프로그래밍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컴퓨팅 자원이 풍부할 때는 GPU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겠죠. 모델로 보시면은 허깅페이스 이전 모델과 허깅페이스 이후의 모델의 스케일을 보시면 허깅페이스 이후에 모델의 사이즈나 필요한 플롭스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토큰당 에너지 사용량,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2014년에 비해서 지금 10년 정도 지난 2025년 20만 배가 감소했습니다. 즉 AI로 할 수 있는 것이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술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술 부채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익혀야 되는 기술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의 레버리징처럼 여러분들이 기술적 레버리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술적 레버리징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기술 오픈소스를 가져다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커뮤니티, 어떤 동료들을 레버리징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제가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멤버들이 다 같이 성장한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레버리징을 통해서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연구 개발에 집중해서 기술적 격차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한국의 회사들 그리고 개발자들이 A부터 Z까지 다 개발하려고 하고 다 내재화하려고 합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하기보다는 직접 해야 조절할 수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 부채를 갖고 있고 어떤 오픈소스와 커뮤니티를 활용해 이를 상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가짜연구소와 커뮤니티와 제 링크드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이후에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